피가 120포인트 빠졌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매도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게 오늘 최근에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 노랑봉투법 이런 것들이 어쨌든 증시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이슈인 게 분명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안에서는 가장 고점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3200대가 오면은 현금 비중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동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대표님 모시고 현재 이 증시 상황 점검해보고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텐데,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의 폭탄 매도세로 증시가 한 차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8,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매월 위기설이죠. 네. 사실 몇 달 전에는 4월 달쯤에는 2천 깨진다고 또 위기설이었다가 4월 9일부터 바닥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넉 달 동안 거의 한 1000포인트 올랐거든요. 맞아요. 3200대 되니까 이제 위쪽을 바라보시면서 3500이나 4000이 안 가면 이제 위기인 거예요. 가야 되는데. 당장이라도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죠. 네. 굉장히 그랬는데, 이게 이제 7월 말에서 8월 중순 정도까지 우리가 오면서, 특히 8월 달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7월 한 달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 6조 정도 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8월 달 들어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8월 1일 날 첫날 코스피가 12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실 저도 약간 이걸 믿을까 말까 하지만 그 달에 첫날 움직임이 사실 그 달을 거의 좌우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 4월 달부터 7월까지는 그 월 초에도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월이 바뀌자마자 8월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절대 수량이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매도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게 오늘 최근에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안 된다. 개인들 위주로 계속 하는 그림들만 나오게 되면 이게 지수가 뻗어나가긴 상당히 좀 힘든 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 시장이 지난 4월 달에서 말씀드린 대로 넉 달 동안 글로벌 1등이다 할 정도로 세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00포인트쯤 오르면 사실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만한 상황인데, 공교롭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라든가 대만 이런 데가 또 신고가 내고 막 이러니까 요즘 이제 맨날 얘기들 하시는 게, 또 우리나라장만 또 왜 안 가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본 롱이고 한국 숏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보니까. 네. 적어도 제 생각에는 8, 9월 위기설 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매도세도 사실 절대 금액 싸움은 크진 않습니다. 1일부터 한 20일까지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매도 금액 한 6천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한 6조 산 거에 대비해서는 큰 매도 수량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대내적인 변수들 한 대여섯 가지들 나열을 쭉 하다 보면, 제가 자료화면 혹시 보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나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변수랑 내부 변수로 나눠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으로 시작된 관세 전쟁의 여파도 끝나지 않았고, 또 우크라이나 협상 문제도 아직까지 좀 완료되지는 않았고, 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나온 건 사실 지난 2년 동안 장이 좀 조정받을 때 늘 나왔던 이슈인데, AI 버블. 이 얘기가 또 AI를 지금 끌고 가는 그 본인의 입에, 샘 얼트먼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 그것들이 좀 주목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가 된 데다가 우리나라만의 고유 변수가 또 있죠. 네. 양도세라든가 교육세 이슈도 있고, 또 노랑봉투법 이런 것들이 어쨌든 증시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이슈인 게 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본질은 2분기 어닝 시즌이 얼마 전에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 삼성전자도 물론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 하나였습니다만 의외로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올라가는 비율 자체가 많이 감소됐거나 축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아무래도 미국도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기다 말이 많아도
봐도 어쨌든 경기 침체 쪽의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상황이라서 하반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도 최근에 조정의 한 가지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세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자면은 네. 대주주 요건 강화, 그다음에 기대 못 미치는 분리과세 혜택, 여기에다가 노란 봉투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본다면은 그 뭐 탄력을 좀 둔화시키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약간 불확실성을 좀 가중시킨다. 뭐 이러면서 뭐 해외 IB들이 최근에 뭐 방한해 가지고 약간 뭐 얘기하는 것도 좀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뭐 저는 그 한마디로 요즘 얘기 나오는 거 쭉 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 배를 왜 자꾸 가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우리 시장만 안 놀랐다, 내내 빠졌다 이런 시장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고유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뭐 심지어는 동남아의 어떤 증시보다도 훨씬 못한 밸류를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4월부터 시작된 뭐 새 정부의 기대감이든 어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쭉쭉 올라가면서 신이 좀 나는 장세가 연출이 되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과실을 따먹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일각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국회와 저기 청와대와 모든 관리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설익은 법안들 가지고서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저는 뭐 대표적으로 물론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가 물론 있죠. 근데 얘기할 때 이거를 뭐 선진국 수준으로 맞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흔히 말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있는 뭐 암참이라든가 그 유럽 EU 상위 같은 데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진국에 관련된 어떤 수준의 레벨로 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법이 잘 만들어진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그렇고 대주주 그 과세 관련해서 50억의 현재 수준을 10억으로 낮춘다고 하는 이제 기재부 쪽에 원래 방침이 뭐 철회된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계속 시장의 간보기 지금 뭐 총리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발언들은 전부 다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제풀에 그냥 주저앉는 그런 장을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장이 지금 막 폭죽을 터뜨려서 세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시간을 좀 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수준까지 좀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교육세 이슈도 또 증권이라든가 은행 쪽에 0.5% 내고 있는 교육세를 갑자기 2배 내라고 하는 수준까지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해외 글로벌 IB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코스피 5천을 보내겠다는 나라가 왜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갑자기 바꿨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뭐 많이 몰려와서 뭐 기재부나 아니면은 금융당국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진짜 이렇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슈가 뭐 단기간에 노이즈로 그칠 것인지 뭐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뭐 일각에서는 1980년대 3조 호황 직전과 유사하다. 즉 이번 조정 후에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수 있다. 뭐 예전처럼 뭐 코스피 4천 가능하다, 5천 가능하다 그런 뭐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그 지수가 고점을 찍은 게 3,288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제 최고점이 2021년도 6월 25일 날 3,316을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아주 초근접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100여 포인트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80년대에 있었던 그 3저 유가도 낮고 뭐 금리도 낮고 이런 현상들과 뭐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변수 자체가 낮은 밸류인 건 맞긴 맞는데 지금은 그때랑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가 한두 가지 좀 있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GDP의 성장률 자체가 좀 다르죠. 그때는 3년 동안 그 3조 현상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연 단위로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씩 증시가 올랐었거든요. 1년마다. 근데 그때 GDP 성장률이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80년대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한창 이제 경제를 꽃피우던 시기랑 맞물렸기 때문에 이제 고속성장 수치 자체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유가라든가 금리라든가 달러가 약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1%대 성장 정도에서 지금 이게 약달러가 되고 뭐 유가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갑자기 성장률이 확 붙느냐. 제가 아까 이제 실적 갖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미국의 이런 관세가 결국은 리쇼어링 효과를 만들면서 미국으로 뭔가 좀 생산기지를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다 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3,500억 불 정도의 엄청난 돈을 어쨌든 모아가지고서 뭐 미국 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생산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과연 얼마나 앞으로 더 작동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결국 우리나라 성장을 못하는 가운데서 지수만 올라간다던가 이런 게 그냥 정책적인 거 그냥 뭐 상법을 고쳐주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해주면서 엊그젠가 원래 이제 그 세율도 원래 종합과세하면 45%가 최고인데 35를 최고로 했지만 이게 이제 부족하다 이러니까 어떤 의원이 25를 최고 세율로 해가지고 발의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면 아마 잠깐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맹점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는 그 고배당 기업이 현재 기준으로는 한 4, 50개밖에 안 돼요. 아직도 2,500개 중에 한 2,400여 개 정도는 배당이 나와도 너는 고배당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떨어지고 하니까 배당 분리과세를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빨리 고배당 기업화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고 한마디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업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들만의 외침일 수도 있지만 기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엇을 도대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주주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밸류업의 어떤 기본적인 밑받침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단계 아니냐. 그냥 우리가 지난 한 4개월여 동안 새 정부가 뭔가 되게 하려고 해서 상법을 통해서 뭐 이사의 그 주주를 향한 의무 강화라든가 이런 것도 한 거가 보여주는 바가 있긴 한데 그거 자체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 이상으로 모멘텀이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분명히 3절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뭐 슈팅이 나오는 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성장의 이면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이게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수는 지금 훌륭하게 많이 그래도 올라온 단계인데 여기서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통과돼서 일본처럼 한번 반응이 나오든지 뭐 그랬으면 신고가 한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다음번 이제 9월 달에서 FOMC에서 금리를 전략적으로 내림으로써 한번 기대 유동성 효과가 한번 생겼을 때 한번 슈팅이 나오면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안에서는 가장 고점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 약간 차익 실현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저는 그 3,000을 넘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3,200대가 오면은 현금 비중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시장이 지금 3,300은 못 찍고 200만 가면 알아서 또 무너지고 이런 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좀 비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만한 게 이미 끝난 얘기지만 일본이 그 미국하고 관세 협상 끝났을 때 일본 시장이 한 4% 움직였거든요. 네네. 그날. 그것과 유사한 흐름이 나왔으면 우리가 한번 신고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실기를 좀 한 거가 좀 아쉽고요.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열리는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뭐가 작동이 되게 되면 그런 모멘텀이 살짝 생기거나 아니면 9월 중순에 미국의 FOMC에서 뭐 지금이 확률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내리게 되면 좀 우리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차익을 좀 실현하거나 약간 현금 비중을 최소 이상으로 좀 만드는 시기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얘기 좀만 더 해보자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침체 우려 거기에다가 상호 관세로 인해서도 물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그런 부정적인 이펙트가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예 그 9월 이후로 한 뭐 연말이나 연초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뭐 소송까지 건다고 막 압박을 하면서 금리는 막 내리라고 하는데 이제 파월 뭐 의장의 머릿속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오게 생겼는데 그게 바로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의원들이 지금 계속 친트럼프계로 바뀌고 있어요. 막 잘리고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돼서 표로는 이길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팅이 가능한 사람이 17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이미 2명의 반란표가 나왔는데 연준 역사상 뭘 결정하는데 만장일치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달 7월 달에 2명이 금리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소수 의견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파장이 있었던 것 같고 9월 달에 열리는 거에선 아무래도 그 사이에 또 교체되는 인원이나 친트럼프계로 변절이라고 할까? 좀 성향이 바뀐 사람들까지 해서 보면 지금 패드워치에서 아마 오늘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한 80% 초반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PPI 나오기 전까지는 100에다가 B컷까지도 한 0.5 정도 확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PPI 나오고 나서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린다 쪽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80% 초반까지 지금 그래도 80%니까 확률상으로 보면 내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만약 시장이 내릴 거야라고 다 생각했는데 파월이 우겨갖고서 이번에 절대 못 내려 이렇게 만약 9월 중순에 결정해버리면 시장이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진짜 내려야 되는데 이번이야말로 기회를 놓쳤어. 아니면 그때 동결해버리면 아마 트럼프는 내년 5월에 끝나는 사람이지만 소송을 걸어서라도 아마 자격정지 시키든 진짜 억지로라도 내쫓든 그렇게 아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이 안 좋겠네. 약간 파국 비슷하죠. 최근에 조금 감도가 떨어지긴 했어도 트럼프가 지금 간보기식으로 파월 해임 얘기를 몇 번쯤 올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마다 금융시장이 한 번씩 경기를 일으키니까 안 할게 바로 이제 말을 바꾸긴 했는데 그게 근데 여러 번 계속되니까 시장이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나가도 이제 어차피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5월까지 보장이 될지 아니면 연말쯤 돼갖고서 몇 달 정말 놔두는 것도 싫어 이러고서 자를지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네. 이 주도주라고 불리던 섹터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원전주라고 볼 수 있죠. 예.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가운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퍼주기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계약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도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또 촬영한 당일날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말아 올리긴 했거든요. 네. 이 원전주 어떻게 보시나요? 큰 틀에서 일단 보자면 일단 이 이제 촬영을 다음에 아마 이게 공개가 되는 시점에는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을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감안해서 좀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그 관세에 대한 매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뭔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려고 하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시의적절하지 않게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1월 달 그 체코 원전 하면서 협상이 끝났지만 제대로 내용이 안 알려졌지만 아름아름 아는 분들은 이미도 알고 있었던 얘기들인데 이게 왜 갑자기 7개월 만에 확 공개가 되면서 또 파장을 일으켰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뭔가 쾌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5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 포함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돈이 될 만한 선진국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단독 입찰이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SMR 수출 때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든가 몇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이래 갖고는 우리나라 남는 장사 못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막 여러 군데서 성토가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본질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수준에서는 저렇게 반대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산업적인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 쓸 때 특허료 같은 게 보통 5에서 10%는 내는데 이번에 1.8% 아니냐 생각보다 적게 내고서 이런 동맹관계를 얻은 거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어제 촬영을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반전이 일어났던 게 한수원 사장이 웨스팅하우스랑 조인트벤처 하러 간다.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100기가와트의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300기가와트를 늘려야 되는데 원전 한 기가 보통 1기가와트짜리거든요. 300개를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원전을 1979년도 이후에 새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행정서명을 최근에 한 트럼프가 2030년까지 12개 정도의 대형 원전을 짓겠다고 서명을 했는데 그거 누가 지을 거냐 말이죠. 3, 40년 동안 경험이 없는 미국에서 자체 기술력과 특허만 갖고서 지을 수는 없다. 결국은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마스가를 제안한 것처럼 원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 보면 전화위복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정도에 이제 급락이 이틀째 되었을 때 과감하게 저가 매수하는 게 맞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물론 뭐 주니까 한 기당 1조 원 가까이를 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명목적으로 로얄티는 2,400억 정도고 한 8, 9천억 정도의 기자재를 뭐 그쪽 통해서 사야 된다고 해도 그 기자재 자체도 결국 우리나라가 우회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별로 누출되지 않는다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정치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원전이 도대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매조지되거나 결론이 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누가 해도 비슷한 결론으로 났을 건데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내 쪽이야 뭐 상대편이야 이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계속 하는 건 보기도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뭐 원전에 대해서 우리에서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자체도 미국한테 제안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급마무리가 된 거 아니냐. 한수원 쪽에서 빨리 움직여서 이슈를 좀 잠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일단은 당분간은 그 시세를 보니까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거기서 또 좋은 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원전뿐만 아니라 상반기 주도주를 자처했던 조선 방산도 크게 내렸는데 해당 주식들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조선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빠진 종목은 생각보다 없어요. 이렇게 내렸다고 이게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내린 건 맞는데 그 내린 비율 자체가 뭐 많아봐야 제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들 보면 한 10% 정도 내외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도 보통 쭉 올라가다가 내릴 때 뭐 미국도 우리도 비슷한데 지수가 한 10%쯤 내리는 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두어 번쯤 나오는 뭐 통상적인 조정 이렇게 보는 거고 20% 이상 내리면 이거 좀 심각한 레벨인데 이러는 건데 어쨌든 조선 쪽은 그 마스가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연관돼 있는 기대값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뭐 고점 이후에 내린 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큰 파해가 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MRO라든가 또 알래스카 뭐 LNG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이 또 공통분모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조선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현 추세대를 유지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방산 쪽은 조금 이번에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휴전 이슈 나올 때 뭐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큰 전쟁 얼마 전에 중동 쪽은 조금 소화가 됐고요. 이제 진화가 된 거고 우크라이나 쪽이 마치 지금 다음 주라도 3자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진전을 하게 될 경우에 휴전 또는 평화협정으로 빨리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 3년여 끈 전쟁이 끝날 때 방산 쪽에 대한 어떤 절정의 뭐 투자 심리가 조금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약 2주 전인가요? LIG 넥슨을 탁 찍어가지고 또 글로벌 IB 쪽에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서 약간 부러지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왜 겨울이 온다 그러면 부러지듯이 참 이게 누군가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강력하게 좀 항거하거나 뭐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좀 우리 쪽만의 그런 좀 인플루언서 내지는 글로벌 IB를 상대할 만한 그런 진짜 집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린 기권 좋아가지고 계속 좋다 이러고 있는데 글로벌 쪽에서 갑자기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철퇴를 맞고 쫙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 쪽은 조금 지금은 약간 휴지기 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비중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깊어지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주가는 견조하게 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파운드리에서 테슬라, 애플 등 굵직한 고객들을 확보를 했어요. 내년에는 보니까 세계 최초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이제 2나노 공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삼성은 아마 공교롭게도 이재용 회장의 어떤 법적 이슈가 끝나면서 일단 분위기가 갑자기 좀 맞아요. 업됐다고 무한한 볼 수가 호재를 있고요. 터뜨리는 그런 느낌? 제가 사실 그 장면으로 기억나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한 2달 전쯤인가요? 삼성제 부회장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 이재용 회장께서 중국에 출장 중이었는데
상태였는데 문상화로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삼성 다시 한번 독해지자, 독한 삼성 만들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출장 가서 보는 그런 업무가 더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을 갖자. 뭐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사사로운 그런 거에 일정을 바꿔서 뭐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이거 삼성의 분위기가 진짜 좀 텐션이 좀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제 비상이니까요. 반도체 그냥 무조건 삼성 이랬는데 지난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하이닉스에 역전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디램의 점유율 자체가 또 역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자책을 하고 또 새롭게 이제 각오를 다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좀 자유롭게 풀리고 나서 막 세계적으로 막 휘젓고 왔다 갔다 하고 나서 결과물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갔다 와서도 내년도 구상하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랑 애플 쪽도 결국은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뚫어가지고서 나온 게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출장에선 젠슨랑 만났다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제 바로 또 맞아요. HBM 이슈가 바로 나왔죠. 맞아요. HBM 12단 네. 3E 모델 같은 경우 12단이 계속 컬 테스트가 한 1년 반 안 됐었는데 어떤 보도 보면 이달쯤에는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6세대 HBM4는 샘플을 보냈더니 거의 뭐 한 7, 80% 통과가 돼갖고 맞아요. 네. 최종 테스트만 남았고 그게 한 10월쯤 통과되면 이미 양산 준비는 끝나서 11월, 12월 중에는 양산한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굉장히 좀 단단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뭐 2분기 실적만 보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9조가 넘었는데 삼성전자가 4조 6천억이니 딱 반밖에 못 벌은 상황이니까 되게 좀 난처한 상황이지만 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뭐 HBM의 어떤 성과라든가 또 레거시 디램의 어떤 가격 인상이라든가 또 최근에 폴더볼 굉장히 인기 끌고 있잖아요. 폴더볼 이번에 나온 모델들이 전례 없이 사전 판매 예약도 성공했고 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50% 이상 더 팔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3분기 때는 2분기의 실적을 굉장히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성과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점들이 최근에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테슬라 하나만 보더라도 보니까 이게 뭐 칩을 그냥 하나 공급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잘하면 뭐 배터리도 더 할 수도 있겠고 디스플레이 쪽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분야들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동맹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관계들이 발전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삼성이 네. 그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테일럿인가?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뭐 그 우스갯소리인데 그때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앨런 머스크가 사는 집하고 테일러가 되게 가깝대요. 그래서 내가 자주 가서 볼 거야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 기가 팩토리인가 거기에서 엄청 가까워 40분인가? 네, 밖에 안 걸려가지고 되게 가까워가지고 네. 수시로 가서 본다고 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게 막 TSM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슈퍼 의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깐깐하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또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저자세긴 하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가서 수시로 가서 또 뭐 참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번에 엔비디아의 그 딜을 넣은 것도 보면은 뭐 기사에 적혀 있는 그대로 제가 그냥 본 건데 하이닉스보다 한 20% 정도 싸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딜을 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논한 거죠. 그렇죠. 네. 혼자 단독으로 하이닉스한테 받을 땐 그냥 가격 협상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슈퍼 의리돼가지고 HBM 다 계약해서 사는 단계였는데 경쟁 체제가 마이크론까지 해서 세 군데가 생기면 아무래도 가격 협상력이 엔비디아한테 생기면서 가격 낮추는 효과가 나올 테니까요. 뭐 제품만 좀 확실하다고 하면 삼성 거 안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HBM4 계약이 임박하면서 SK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고 삼성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HBM 분야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게 작년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24년도 상반기에는 HBM이 고사양은 하이닉스가 하지만 저사양은 삼성전자가 좀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점유율이 한 40% 됐대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 HBM 점유율 얼마인지 아세요? 17%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다운됐는데 지금 삼성전자 캐파상 나오는 거 보면 내년도쯤에는 다시 30%대 정도로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아마 내년도 되면 하이닉스가 뭐 거의 이동통신 점유율하고 비슷해요. 하이닉스가 50%, 네. 삼성이 30%, 마이크론이 20% 이런 정도의 비율로 HBM 시장 점유율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확실히 약간 롱쪽 플레이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 하반기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이게 참 나와서 가능하면 정말 좋은 소리만 말씀드리는 게 듣는 청자분들한테는 정말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데 좋은 소리 듣고 싶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좋은 소리 하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뷰가 왜 저래 이렇게 보는 시각도 100명 중에 하나쯤은 좀 삐꾸처럼 있어야 됩니다. 100이면 100다 좋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가요. 맞아요. 그런 네, 고점이죠. 네. 제가 차라리 구멍이고 너 혼자 틀렸어 이런 얘기 듣더라도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이런 뭐 HBM의 시장이 내년도에도 엄청나게 커진다더라 이런 얘기 또 오늘 이번 주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뭐 HBM이 이렇게 성장이 되려고 하는 건 AI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고사양의 그런 패키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져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AI 버블이 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왜 하고 있지? 얼마 전에 MIT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금 AI에 투자가 들어간 95% 회사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5%만 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AI를 왜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인 추종?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 근데 알고 보면 뭔가는 계속 뭐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고성능 칩도 막 사가지고 뭘 붙여서 하지만 진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LLM 모델에다가 뭐 하면 뭐 만들어줘 이런 거 말고 진짜 AI로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지에 대해서 어느 순간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면 상당히 회의감이 몰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샘 얼트먼이 어제 그제 인터뷰한 내용들은 그거예요. 이상한 애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AI가 과열됐고 투자에 대해서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거는 옳고 앞으로 나는 수조 달러를 계속 AI에다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AI는 앞으로 굉장히 인간의 어떤 삶을 바꿔줄 대단한 거고 1900년대 유럽에서 난리쳤던 튤립의 어떤 환상적인 그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인데 어중이 떠중이들이 너무 붙어가지고 시장에 과열되다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애들은 결국은 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나는 잘할 수 있고 내 중심으로 내가 주도해서 가는 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건데 시장에서는 이게 그냥 AI 그렇죠. 결국은 뭐 3-4명이 모인 어떤 회사에도 수천억의 투자금이 들어가고 지원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버블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을 때 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중간에 이제 AI 버블 얘기 나오면 반도체 종목들도 항상 또 조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삼성이 새롭게 이제 힘을 내면서 파운드리 쪽에서 진짜 빈집에 소들어왔다 이럴 정도로 일감들이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막 활발하고 관련되는 소부장들 종목들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현재 한 2-3주 동안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제 나온 어떤 기사를 보면 낸드 쪽의 장비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 때 발주가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일감이 별로 없어서 네네. 암만 뭐 발주를 안 넣어서 소부장들 공급할 수 있는 캐파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작년도 여름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얘기했을 때 1년 뒤에 올 거를 미리 얘기했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전 세계가 뭐 성장 일변도로 막 환장해가지고 AI를 추구하는 그런 그림들이 막 나오지 않는 한 정말 연말쯤 돼서는 약간 AI 회의론이 정말 더 크게 좀 대두될 수도 있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화랑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라서 제가 아까 뭐 우리나라 시장만 좀 좁혀서 말씀드렸을 때 9월 달쯤이나 이럴 때 한번 피크의 장세가 나오고 나서 뭐 만약 제 의견이 맞아서 연말까지 좀 소소하다 이런 시장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지수의 흐름 안에서는 뭐 혼자 돋보이거나 이러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경기 침체라는 그 키워드가 연말쯤에는 작동할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최근 사실 4-5년 동안 시장 보면 미국 시장이라는 데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도 시장은 계속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또 금리를 막 낮추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부분에서도 이게 또 결국은 폭발적인 유동성 장세를 만든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도 시장을 올라가고 내려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금리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걱정을 왜 하고 있는 거지라는 근본적인 또 회의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이번에 다들 뭐 금리 내리면 당연히 시장 또 그냥 오버슈팅하고 버블이 더 쌓이고 이런 장이 나올 거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의 거의 끝단이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경기 침체 리세션하고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한 번쯤은 좀 크게 부러지는 장이 연말쯤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번에 2차 전지 얘기해 보겠는데 최근에 네. 리튬 가격이 또 오르고 있고 네. K배터리의 미국 ESS 수주로 2차 전지 기업들이 증시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좀 인버스 역할을 하면서 네, 좀 맞아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드디어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은 2차 전지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만약 ESS만 진짜 뭐 올인한다 이래 갖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의 자리는 더 차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중국에서 약간 리튬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CATL이 전용으로 생산받는 광산의 어떤 조업을 한 석 달 동안 중지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중국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산업별로 과잉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것들 다 주체를 못하니까 세계에다가 뭐 덤핑으로 팔면서 지금 세계 질서가 어지러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생산을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어쨌든 남아있는 것도 지금 재고로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진짜 아무리 돈을 못 벌고 힘들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A라는 종목 기준으로 보죠. 진짜 뭐 몇만 원 하던 애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10몇만 원 이렇게까지 부러졌으니까요. 그게 지금 뭐 업황이 아주 제대로 돕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좀 흔히 말해서 뭐 데스켓 바운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엄청나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 국면에서 잠깐 올라줘도 이게 바닥에서 뭐 7, 80% 오르는 종목들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위에서 내린 거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사이 그러니까 몇 가지 이슈들 또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 잘 팔린대요. 전기차 캐즘이라고 요새 잘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중국산 LFP 배터리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 3억 개를 쓰는 차종과 확률이 줄어드는 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걸 좀 이겨내려고 틈새로 지금 우리가 진로를 잡은 게 결국 ESS. 잘 아시겠지만 6, 7년 전에 우리나라가 ESS 7, 80% 시장 점유율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화재가 자주 나면서 이 안에 이러고서 갑자기 그 7, 80%를 중국이 다 뺏어갔는데요. 다시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국 쪽에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에 ESS 쪽에 한 6조 원 정도 수출 계약이 나왔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니까요. 중국산 ESS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관세율이 40%가 넘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50%대 중반까지 또 올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상 우리가 좀만 좀 원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ESS가 좀 팔릴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보는 거고 사실 테슬라도 실적 나오면 맨 좋아진 건 ESS 쪽의 성장밖에 없거든요. 에너지 쪽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쪽의 추세에 맞춰서 미국의 ESS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기준으로 124조인데요. 2010년 뒤에는 무려 2,000조 시장입니다. 큰 시장이에요. 그걸로만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뭐 조선이다, 뭐 원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미국에다가 제안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ESS만 꽉 잡아도 우리나라 기업들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2차 전지는 ESS 쪽에서 기회를 잘 찾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을 사실상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반상, 원전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바이오 업종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반전의 좀 카드를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생물보안법이 작년도에 뭐 내내 추진된다 이럴 때 그 CDMO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몇 개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결국은 작년 말쯤에 최종 그 통과 내지는 승인을 못 받으면서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뭐 중국을 어쨌든 억누르는 게 제일의 지금 정책이자 원칙이니까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재추진 얘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다고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돼도 유예기한이 최소 5, 6년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라인을 바꾸거나 임상 거래처를 바꾸거나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자체만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대박을 맞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건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약바이오단에서 사실 우리 기업들이 물론 최근에 기술 수출과 관련된 성과들이 꽤 나오곤 있지만 전체 그런 파마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우리가 뭐 2차 전지다, 반도체다 이런 것과는 사뭇 다른 정도
정도의 미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런 이제 생물보안법에 중국을 견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이 또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 아니면 우리야 이렇게 볼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뭐 그 이중항체라든가 뭐 비만의 제형과 관련된 이슈들, 뭐 장기 지속형이라든가 심지어 경구용 또 패치형 이런 식으로 계속 제형이 바뀌어지는 거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하시면 말씀 주신 대로 어차피 사이클상 많이 올라간 건 결국은 절정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 바닥에서 오래 기고 있던 쪽은 또 어쨌든 금리 인하의 어떤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에 좀 유리한 환경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흐름이 좀 강화될 확률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바이오텍이라든지 그런 바이오 주식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뭐 임상 이런 기술 수출 이슈가 있는 그런 주식. 네, 아무래도 그런 기업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저는 ABL 바이오를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보는 뷰는 10만 원은 결국 찍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9만 원대까지 갔다 또 7만 원까지 무너졌다 또 9만 원 갔다 지금 한 8만 원 초반 요런 정도인데요. 그랩바디라고 하는 그 기술력에 대해서 기술 이전 수출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규모가 또 적지도 않습니다. 한 조 단위 이상 나올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 10만 원의 어떤 고지를 넘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종목 중에는 토모큐브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그 홀로토모 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세포나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인공장기 쪽을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 관련해서 최근 흐름이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 들고 연말 정도면 지금보다 한 배 정도 이상 가격은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투자 아이디어는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놓고요. 일단 뭐 물어보시려고 원래 질문상으로는 내가 1억이 있으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짤 건데 뭐 이렇게 질문 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난번 설레를 봤을 때 이렇게 좀 표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1억이 있다고 하면 지금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나라 이제 주력으로 어떤 업종과 섹터를 잡을 거냐 반도체, 조선, 원전 그리고 이제 뭐 에이펙 회담도 어쨌든 10월 말쯤에 있으니까요. 엔터와 관련된 흐름도 봐야 될 거고 또 비만은 또 빠지지 않아. 비만도 결국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 미래 같지만 2050년 정도 되면 지구에 사는 사람의 반이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비만은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마운자로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오늘 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오픈런이래요. 약국 열 때 8시부터 가서 기다린대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비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데도 어떻게든 뭐 처방 받으셔가지고 어쨌든 다이어트 하니까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서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운자로가 유명해진 게 그 머스크가 위고비 맞다가 마운자로로 바꿨다고 하면서 이게 더 효능이 좋다고 진짜 효능이 잘 나왔어요. 임상값만 보면 성능이 더 좋은 걸로 나왔는데 심지어 가격도 싸요. 조금 쌉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위고비가 40% 가격 낮췄어요. 가격으로 승부 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지금 맞짱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만과 관련된 수요는 꾸준할 것이고 관련해서 지금 사실 최근에 위고비는 또 그 메시라 그래서 지방간염 치료제로도 FDA 승인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능이 여러 가지 계속 나오면서 뭐 비만 치료제가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으로 평가받는 상황이라서 비만약도 결국 저렇게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위고비 유통을 대량으로 하는 기본적인 회사이고 이번에 아마 전공의 이슈에서 전공의들 대부분 이제 복귀하는 수순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정부에서 아마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비슷한 사례에 나왔을 때 사람은 없는데 진료는 받아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이 5%갈 수는 없는 거니까 비대면을 이제 이번에 공고하게 좀 하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비대면 의료를 받게 되면 결국은 약도 비대면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비대면으로 화면으로다가 의사랑 진찰은 받았는데 그러면 걸어가서 약은 타올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약도 결국은 배달을 해야 된다 이런 시장도 앞으로 열리게 될 거라서 저 회사 같은 작년도에 강남 쪽에서 약 배송과 관련된 시범 사업을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안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비중별로 하고 이번에 이게 지금 지수가 고공권이
시장이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평상적으로 2,000, 뭐 4,500 이러면 낮은 가격대지만 지금 어쨌든 3,100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가님들이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높은 지수대예요. 최근 30년 동안 3,000을 넘은 적은 20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갈 때 코로나 몇 달 특수로 동안 넘었죠. 딱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사실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높은 지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막 흔들흔들거리죠. 백척간두라고 해서 올라가서 장대가 기니까 누가 옆에서 흔들면 진폭이 커집니다. 우리 최근에 시장 보면 장중 진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막 4, 50포인트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후 되면 보합되고 어떤 날은 50포인트 빠지다가 또 보합되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라 그거 대응하시려면 최소한 현금 30%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해당되는 포트를 좀 짜봤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사실 기분 좋게 올라가는 여러 섹터들 중에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캐대언이라는 용어를 이제 전 국민이 다 아실 법하죠.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자본과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소재가 대거 등장하면서 거의 뭐 우리나라 영화다 이렇게 또 우리나라 뭐 많은 그 관련된 인물들이 들어가서 뭐 노래를 부르고 OST를 부른 게 심지어 빌보드 1등을 하고 있고 맞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9주 됐는데 또 1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내내 계속 주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야 길고 오래 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든 K 콘텐츠, K 한류의 붐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녹아들어가지고 많은 종목들 올리고 있다는 관점이고요.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실 때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1등 하는데 이게 세계에서도 먹힐 것 같아. 세계인이 좋아하는 어떤 콘텐츠와 그런 것들을 좀 하는 회사가 뭔지 아직도 발굴이 잘 안 된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 남은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고 뭐 자리가 된다고 하면 다음번엔 그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실 때는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상황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곳곳에 약간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100%풀 주식 비중보다는 적절히 또 뭐 슈팅이 나올 때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나와서 또 어떤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혁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